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을 뭐 과도하게 뭐 여성적이거나 뭐 페미니즘적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벨라는 그 굉장히 주체적인데, 왜 주체적이냐고, 이제 제 관점에서 주체적이라고 자기 주도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상태, 자기의 충동에 굉장히 솔직하고 꾸밈이 없죠. 그거를 포장한다거나 은유하지 않죠. 보통 여성들은 그걸 은유하거든요. 혹은 이제 은유한다는 건 우회하고 다른 방식으로 발현하는데, 벨라는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 벨라의 선택은 거기에서 어떤 페미니즘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선택당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만족이 커. 맞아요. 네. 난 내 쾌락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충동 안에서 난 내가 만족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나갈 거야 라는 어떤 지점에서 주체적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뭐 어떤 여성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냐,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살면 그게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이 되게 이제 모호한 지점이긴 한데, 어, 이 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홍상수 감독 있잖아요. 네. 저는 홍상수 감독을 뭐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좋다 싫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홍상수의 선택이 되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얘기 했나? 홍상수 얘기? 아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저기를 했었나? 왜냐하면은 그 결혼 중에 김민희 씨와 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상당히 악플 달리겠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이게 도덕적이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도덕적이긴 한데, 그런데 내가 이제 당신에 대한 사랑이 다한 것 같아? 그럼 사랑 끝나고 나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럴 순 없지만, 뭔가 내가 더 이상은 여기서 머물 수 없고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왜 윤리적이라고 선택하냐면, 나는 나의 뮤즈를 만났고, 이 뮤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대가를 다 치르겠어, 비난을 다 받겠어라고 감내했기 때문에 그게 전 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충동에 충실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그 지점에 있어서도 벨라가 무조건 충동만으로 한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어떤 책임, 함께 연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약자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음을, 그게 단순히 뭔가 다쳐서 꼬매진 배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살피게 되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벨라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돌아와라라는 전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과정을 알게 되고 그걸 다 벡터가 계획했음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수술 기록지 같은 거를 다 보고, 나를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를 제한하고 뭐 어떻게 했지? 그 부분은 아버지를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른이 되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미성년적 상태에서 어른이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그거를 꼭 저도 짚고 싶었던 게, 우리가 정신분석 작업이나 심리 작업을 할 때 과거의 상처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고, 왜 나한테 그랬어? 그때는 왜 그랬어가 올라오잖아요. 벨라처럼. 그리고 진짜 그것도 상징적인 장면인 게, 우리는 분석 과정에서 부모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영화처럼은 아니어도 뭔가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는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진정한 어떤 회복이라는 것은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를 그 상처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네. 그러면서 그냥 그걸 용서할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른이 되는 지점. 네. 그 어른이 된다는 거,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과거의 어떤 것들을 품고 가게 되는 거. 네. 일부러 품고 가게 되는 네.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락강 방식으로 얘기하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상계와 상징계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압도적인 많은 경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계를 고집하는 지점이죠. 말하자면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그 상처를 어떻게든지 치유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제가 상상계와 상징계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계와 상징계를 네.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상계는 이거예요.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엄마와 아이가 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짜증 섞인 음성을 섞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표정을 보고 늘 엄마는 나를 보면 빵긋빵긋 웃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자기를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빵긋 웃어줘야 사랑받는 자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르시즘적인 어떤 단계인데, 근데 엄마가 오늘은 좀 아무 생각 없이 엄마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랬는데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엄마는 그러면서 혼자만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감정을 키워가고 혹은 감정에 더불어서 거기에 막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상상계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이것 때문일 거야. 쟤는 나를 싫어해서 그럴 거야. 혹은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상상계에 해당하는 거죠. 착시와 오해와 왜곡과 오인이. 그런데 상징계는 우리가 갔을 때 뭐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나 보지. 네. 실제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니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는 무감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좀 더 상징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영화에서 되게 잘 드러나요. 벨라의 어떤 행동이나 그 아버지의 모습이나 통해서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라의 그 초기의 원초적, 말초적 단계, 잔인무도한 유아기적 감각에서 이제 아동기로 들어가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신체 조응 능력이 생기고 막 처음에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게 진짜 전형적인. 그러면서 그 배 장면은 학령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학령기, 사춘기. 네. 그 웨더번에 대한 반항이 생기고, 네. 통제에 대한 이제 이게 사춘기적인 네. 지점과, 그리고 이제 지적 폭발, 그러니까 성충동이 감각에 모여 있던 것이 지적인 어떤 걸로, 이게 우리가 리비도가 옮겨가는 걸 학령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충동이 뭐 학문기, 뭐 남군기 이렇게 하는 게 생식기나 학문기에 집중되어 있다가 쾌락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학습하는 것들, 이렇게 리비도가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을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령기적 지적 폭발의 단계가 그 책 볼 때. 네, 그리고 왜 뭐 이렇게 춤출 때 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음악이 이게 쿵쿵쿵 나오니까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게 춤을 추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형 덩컨이 어떻게든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괜찮아 보이게 하려고 만회하는 그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코미디 같은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살한 그 시체를 데려다가 벨라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벨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을 때리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진짜 낚싯줄에 매달려 있었냐를 확인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지만 나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것, 너의 부모님은 탐험가였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구속했던 것,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네. 의식적 주체로 거듭나는 순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신화를 심어준 거죠, 네.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벡터가 하는 말이 벨라 백스터는 네가 만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면서 이제 두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화해하는- 그 가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벨라가 네. 아버지가 네. 아이에게 언어적 주체가 가시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물학적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적 주체가 언어가 출현하고 시작하면서 인간이 진정한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지점에서 이 언어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 안에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의 언어를 배우면서 부모의 욕망, 그 네. 언어 안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충동과 이런 것까지 다 흡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벡터가 가시 맞죠. 네. 가시 맞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언어는 호명의 힘이 있잖아요. 네. 갓은 네. 신의 이름으로 혹은 호명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아이에게는 중요하죠. 명명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 너는 네가 만들었다. 이 아버지의 호명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존감의 기초를 다지는.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아빠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언어적 어떤 세례의 경험이 있는가? 네. 혹은 나는 이제 아이들이나 혹은 주변의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언어적인 것들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그 호명하고 자신에게 뭔가를 부여해주는 그 언어에 사실 매달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이 금지한, 예를 들어 그 뭐 사과를 먹지 말아라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먹었잖아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짐을 이제 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제한이 생겼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나가는 게 자유의지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무한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제한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펼칠 수 있는 거를 해나가는 것도 그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죠. 왜냐하면 그 벡터가 이야기했을 때 너 산 사람은 찌르면 안 되라고 네. 이야기한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서나 금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방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신분석에서 우리는 그 보편적 질서를 넘어가는 지점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지를 넘어서서 진정한 어떤 해체와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러면 진정한 해방, 내가 묶여있는 어떤 그 금지된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분열적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해방은 더 이상의 금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나 금기가 나에게 더 이상 억압을 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 네. 이제 그 지점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해방이다. 해방이라고 해 해체다. 네. 그래서 그런 상징계조차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금지를 위반해도 돼.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금지에 더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한 어떤 책임과 관련된 그 말을 이제 그 남자 그 누구죠? 맥스가 이제 해주죠. 그 돌아왔을 때 내가 몸을 팔았던 것, 창녀였던 거를 아냐, 알지 않냐. 그래도 나를 선택하겠냐 하니까 그 맥스가 도덕적인 비난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몸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그건 네 자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벨라가 웃으면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를 묻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의학도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자라고 벨라가 이제 청혼을 역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약간 되게 이상적인 교과서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되게 교본 같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질문을 영화가.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답을 들어야 되는지를 딱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이성적, 네. 상징계적 인간이죠. 전형적인.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이 사람이 나 없으면 네. 안 될 것 같은 격렬함을 보여야 마치 사랑을 할 것 네. 같고,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선택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영원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하지만 금방 꿈에서 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나 그나. 그런데 그래서 성병 검사하라고 그러죠. 아, 거기서. 맞아요. 그죠?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또. 이런 실리적인 대화 그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면서. 그런 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자가 창녀촌에서 일을 하고 네. 왔다. 저는 이제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벨라가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장면. 저는 사실 그 시인이 그 시인을 되게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 내남자분 중에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되게 인상적인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백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낮에는 어떤 얼굴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면 혹은 그림자를 담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성들의 어떤 은밀한 세계를 관장하고 계시군요.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말을 표현했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는 그런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이 돈을 주고 매매를 하러 온 이 남성들은 온갖 자기들의 어떤 성적 환타지를 이 여자에게 부끄럼 없이 요청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환멸하느냐, 벨라처럼 이 여성도 환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내 일을 할 뿐이야. 이거고, 거기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전 이해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게, 구분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대단한 권력,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제가 정신분석을 사랑하는 이유도 무의식의 영역에 오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무슨 학벌인지가 아무 의미 없어지잖아요. 이 정신분석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제가 하는 일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오셨고, 벨라도 벨라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뭐 손님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서 오는 그 남성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전혀 않는 것. 없죠. 근데 그 욕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포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할머니. 성매매 업소 주인이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 손녀를 보여주면서 그렇지. 이 불쌍하지 않니? 나는 얘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지. 너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또 수용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그 손님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게 네,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뭐 대화를. 라벤더 오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프랑스어로 뭐 나이스 치즈유 하면서 둘이 서로 깔깔깔 웃는단 말이에요. 좀 그 장면이 되게 그게 전 인상 진짜 깊었어요. 진정한 네. 치유의 장면 네. 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진짜 그 전형적인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혹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포주 할머니처럼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 지점에서 영화가 되게 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저도 되게 회사 다니기 싫지만 어쨌든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은 되게 제가 승진을 안 할 생각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잘 보일 생각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여름마다 인사 시즌이 오면. 근데 벨라가 어떻게 뭔가 보면 소외되는 느낌, 세상으로부터. 네. 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지. 좀 쓰레기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뭐 이렇게 뭐 사람이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근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제